회장님 이분이 벌써 첫 주예요. 네? 벌써 첫 주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다음 주 어떻게 할 건지 하셔야 돼요. 12월 달이니까 12월 달 어느 주에 무슨 요일에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회장님이 되는 날짜를 빨리 정해보세요. 그래도 오늘 밤에 내가 오늘하고 내일 그렇구나. 시험에 숙제에 이게 힘들어. 제가 학생들도 전사 작년도 힘이 딸리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오직 회장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졸업을 해야 이게 뭔가 내가 이게 집중도 어떤 하지 그 사람도 할 일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그러면 1년 남으신 거예요? 아니 이제 끝나요? 네, 일단 지금 원래 사업인데 올해 원래 끝나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년 도막 내년까지. 내년 전반기까지 할 거니까 이제 후반에 관계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으로 끝난다 싶지. 그래서 임원회의 겸 네. 그러니까 고모님들까지 다 해서 감사 공문까지 가서 할 게 언제 하실 건지 날짜를 잡아보세요. 금요일로 잡아도 지금 저는 금요일은 지금 현재 이렇게 내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언제가 되는지를 보셔요. 그럼 뭐 이 정도는 해야 안 되나? 그렇구나. 그럼 뭐 말일날 해야 돼. 그럴 수도. 여기 또 24일 날 전날이라 안 되고 요날밖에 없네. 그래서 또 많은 전에도 아니 너무 많이 전에도 그리고 많이 오래됐으니까 네. 남았으니까 네.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요. 아니면 회장님 월요일은 저는 19일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이 낫죠. 19일 예, 19일 날 쓸 것 같은데, 예, 일단 19일. 우리 19일로 그냥 임원회의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정웅한테 19일 날 임원회의 하자 이렇게 말해. 네. 어떨까요가 아니라 네. 네, 그날 정해서 공지 좀 해주십시오. 고문단까지 해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정해서 해야 돼. 장소를 정해야 되니까. 아니 장소는 거기 한다며. 아니, 그래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해놓고. 내일 전화하면 되잖아. 19일 날 장소, 시간 네. 해놓으면 되지. 그래갖고 그냥 중요한 거는 몇 명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네. 했다는 게 맞아요. 중요하거든요. 시간 안 되면 못 오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요거를 꼭 해주세요. 예. 정문한테 네. 아주 이 인간도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 비워두었습니다. 여기 정했습니다. 19일. 이게 필요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 처음 아니 처음 일주일에 한 번인가 3개월 운영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만 제대로 키워서 사람들이 가면은 되겠다. 계속 키웠으면 깨야 돼. 이 대신 제가 부사장님이 뭐 하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우리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사이버대학에서 저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이버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나는 지금 헌신하는 거거든요. 저 여기서 하는 거 몰랐어요. 의자들에게만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때 사이버에 영어 자신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방송을 하면서 우리 학교 그게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부사장님이 이걸 통해서 이득이 뭐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득이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다 좋아요. 추천을 해서 특임 주진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시켜 주시는 거죠. 한 번만 3개월만 아니면 저를 철저하게 제가 기대치게 저는 지금 제가 무료 재능이 공부시켰어요. ICT 공부를 4년 정도 했어요. 하하하 이나영님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접근을 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생겨나면 훨씬 사회가 더 밝아지고 살만한 세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는 사람이 많고 그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 모아요. 딱 필요하면 딱 내고 이렇게 딱 모으는 그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거를 교육으로 하시는데 교육을 지원을 지자체가 용산 자체가 지원 받아서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돈을 진짜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못해 나는. 나중에 제가 얘기하면 자, 우리 책임 교수님.
소개해 주세요. 아니, 네. 아니, 회장님께서 해주시는데. 네, 다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름만큼 행복한 여자. 네, 정행복 교수님의 강의인데요. 이분이 떴다 하면 그 주변은 다 행복 바이러스가 쫙 일어나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는 분인데, 이분께서 오늘 해주실 강의는 중년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행복해지는 비결, 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네, 이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년 이후에 행복한 노후 준비 행동, ING입니다. 행동. 네, 실천론을 갖고 계시는 우리 정행복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행복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왜 골프에 입문하신 분들은 첫 골프를 하면은 나가면은 머리를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은 현재 학교에서 애들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강의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굉장히 떨리겠죠. 우리 평소에 맥박수가 몇 회 정도인지 아세요? 정상인 맥박수가? 72에서 80 정도를 정상 맥박수로 보면 우리 신생아들은 130에서 140회 정도 심장이 뛰는데 저는 그 중간 단계인 지금 한 90회에서 100회 정도 뛰지 않을까. 여기 제가 아까 적었어요, 이렇게 요거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꾸려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우리가 최고위 과정 신청하면서 갑자기 윤나영 교수님 전화가 와서 강의를 하래요. 그래서 저 못한다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한데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주어지면은 즐겨야잖아요. 마스크 벗을까요? 네. 제 외모가 조금 외모가 좀 뛰어나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긴장도 하고 떨렸는데 마지막에 우리 저기 김경 회장님께서 기를 주셨어요. 떨지 말고 잘하라고. 그래서 조금 덜 떨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년기에 그 행복한 노후 준비 행동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노후를 즐겁게 맞이하고 어떻게 노후가 되면 더 즐거운 삶을 더 이렇게 뭐랄까 질이 높아지게 살 수 있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들, 그 다음에 가고 있는 시간들, 그 다음에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결혼을 29에 결혼해서 30살에 첫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저는 그 노후라는 게 굉장히 그때는 많이 그게 심각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클 때 저는 사실은 대학 과정을 성인학부로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신경환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40대 그 초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저 교수님은 64살에 고등학교 입학하시고 박사과정을 작년에 74세 때 하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같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게 살면서 항상 뭔가 나보다는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고 주변에 그런 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발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기 교수님들 계시는데 이 중년기 노후 준비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공간에서는 안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년기를 40에서
64세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5살에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저는 국민연금을 63세부터 탈 줄 알았는데 호적에 제가 2년 또 느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늦게 하는데 호적이 어려가지고 좋은 점은 보험 넣을 때 말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기 나이 자기가 먹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실에 있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중년기 이 노후준비 행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저의 이제 실제적인 사례담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차로는요, 중년기의 정의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중년기의 연령 및 특성, 중년기의 노후생활 인식의 개념, 그 다음에 중년기의 노후준비 행동의 필요성, 그 다음에 노후준비 행동과 끝으로 맺는말과 참고문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년기 정의를 보면 융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약 40세에 시작되는 중년기를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보는 시기라고 하였는데요. 이 중년기는 동서양을 떠나서 생애 주기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면서 동시에 인생의 결정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직업을 통해서 이 시기에는 자녀와 그 다음에 노부모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평가하는 시기도 하죠. 근데 현재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자식을 생산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모를 모시는 세대라고 하고 우리는 그 자식한테 효를 받지 못하는 중간 세대라고 해서 우리는 현재 샌드위치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고 또 중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으로서는 성숙된 성인으로서 삶이 되도록 확고한 인격을 정립하고 생애 목표와 가치관 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융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며 자신 안에서 젊음과 노화를 통합하면서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차지한다고 보는 시기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융이라는 학자가 구체적으로 중년기에 대해서 최초로 발달을 시켰는데요. 이 중년기에 대해서 40세 전후로 해서 행동과 의식의 탈바꿈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전환으로 봤고요. 우리가 40세 전후를 인생의 전반부터 보시되어 잠재되어 있던 것보다 본능적이고 적나라한 자아가 출현하면서 배별한 과정이 생기 이후 중년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많아지면서 심리학 분야까지 중심으로 나타나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비거스트라는 학자는 중년기의 연령적 기준을 35세에서 60세로 보았는데요. 이 시기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로서 노화로 인해서 신체 생물학적 변화를 느끼는 시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시기라고 하면 우리 몸이 노화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노화도 질병으로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자아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안숙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빈슨이라는 학자는 중년기의 연령적 기준을 40세부터 60세로 정했는데 혹은 이 학자는 65세까지도 보았고요. 이 시기에는 신체적이나 생리적 감퇴가 서서히 나타나고 책임 역할이나 권한이 큰 시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노화가 오면서 머리부터 머리색이 하얀색으로 바뀌고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귀도 잘 안 들리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근골격대를 보면은 무릎에 관절이 오거나 그 다음에 폐행성으로 인해서 어떤 골다공증 그래서 이제 어떤 신체적 변화가 오잖아요. 그리고
생리적인 감퇴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출산을 생리나 이런 것들이 끊기면서 어떤 출산에 이제 그런 저기가 정리가 된다고 그러나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호르몬이 양성해지면서 또 다른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갱년기라는 증상도 나타나는데 사춘기를 능가하는 게 이길 수가 없는 게 이길 수 있는 게 갱년기래요. 그래서 우리 여성만 이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남성들한테도 이게 갱년기가 온대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년기를 표현할 때는 가장 한국이라고 이게 불리는데요. 중년기는 앱으로 향하던 의식을 내면의 세계로 옮기는 대성화 작업이 요구되는 시기인데요. 생애의 의미를 새롭게 다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중년기에는 성숙한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시기이고 보다 성숙한 자신을 만들고 싶은 희망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인 자기 존재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의 가업이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저희 나라 그 통계를 보면 20년 10월에 이게 기준한 저기 통계치인데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인구가 40에서 60 사이에 해당하는 인구가 2,008만 6천 명으로 총 40.1%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이면 다 이제 노인 세대에 가는데 과연 나는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잘 가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만 검토를 해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하겠어요. 이미 다들 노후 준비를 너무들 잘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한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성으로서 보면은 신체적인 변화와 사회적 요구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데요. 중년기에는 가족이나 직장에서 어떤 역할의 변화, 그 다음에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상실감과 안도감 등의 상반된 감정과 그 다음에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항상 이 신체적인 말만 나오면 저 자신을 맨날 비롯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도 노트북 들고 가방 들고 오는데 제가 요즘에 가능한 그 자가 운전을 안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차를 용산에서 한번 이제 경의선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계단이 여기 지금 망우역에서도 그걸 에스컬레이터 막아놔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이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 이 내려오는 거는 한 칸씩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성급성급 내려오지 못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다리 쪽에 수술을 한 6번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내려가는 거 발목이 약간 근육 인대가 좀 늘어져가지고 내려가는 게 굉장히 겁나요. 그리고 겨울이면 밤에 잘 안 다녀요. 길이 무서워서. 남들은 사람이 무섭다는데 저는 항상 길이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얘기만 나오면 다 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요? 중년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몸도 중요하지만 자기 내면을 뒤흔드는 지각 변동과 같은 경험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삶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역할의 변화, 그 다음에 죽음이나 공허함과 우울감 등을 경험하는 중년기에는 자신의 내적 세계를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생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과 새롭게 가업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년기의 특징이나 연령이나 이런 걸 봤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실질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의 개념을 보면 노후 생활의 인식은 노후에
가족관계나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 신체적인 문제가 있고요. 정서적인 문제 등을 가지게 되는데 의식이나 그다음에 태도, 가치관이며 이러한 현상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삶을 어떻게 예측하는가에 따라 이후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제 말이 너무 빠르나요? 듣기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노후 생활 인식을 우리가 할 때는 제가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처음에는 신체적이나 경제적, 그 다음에 가족적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요. 가족적을 저는 정서적으로 바꿔서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신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활 인식을 해야 할 거는 첫째는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준비를 하려면. 그리고 신체적 기능이 활발한 상태하고 그 다음에 노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노화라는 것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그만큼 살아온 삶의 어떤 훈장이잖아요. 저는 젊은 세대로 다시 갈래, 20대로 갈래, 그러면 절대 안 갈 거예요. 저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똑같은 삶을 안 살려는 법이 없잖아요. 여지껏 잘 살았는데 그 삶을 또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20대 좋아하지 않아요. 돌아가는 거. 근데 그 나이 가서 결혼을 할래 안 하려면 결혼 안 할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전화 이북이 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살다 보니까 제 자신이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 너무 다른 사람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 사고나 어떤 문화나 모든 하나하나가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갔냐면요. 제가 우리 신랑 때문에 세 동네를 다녔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교회 가지고 막 울면서 매달렸어요. 제발 이 남자하고 내가 살 것 같으면 내 눈에 좀 제발 이쁘게 보이게 해달라고. 제가 진짜 울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애들은 어리지 살고 싶지는 않지. 그럼 어떡해요. 애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를 갔다 오니까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조금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한테 신랑한테 그 얘기해서 기도하고 오니까 좀 이뻐 보인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왜 여기 새벽녘에 안 따르네. 자기 이쁘다 소리 안 한다고. 그래서 노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고 능력과 기억을 잘 유지해야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다 보면 단어를 자꾸 잊어먹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네? 아니 내 친구는 어느 날 같이 커피 마시는데 전화를 막 하고 있어. 전화가 어디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저도 그런 생활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은 온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해결해 나가고 이래야지 막 불안해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노후는 아름다운 시간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쁜 노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식상에 대해 주의를 하고요. 그래서 신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면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로또가 되지 않는 한 부자가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게 3대 연금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국민연금도 다 받으시나요? 아직은 나이가 안 돼서 안 받으시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도 중요하지만, 이 사적연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크게 봐요. 왜냐면, 우리가 국민연금은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지금 5%를 계산해서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 어떤 연금들은 생명사에서 어떤 그 합정금리가 우리가 한참 8, 9% 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학점금리가 6.5% 7%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아직 갖고 있어요. 그게 큰 거는 아니지만 갖고 있는데 그게 연봉리로 늘어가는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그 시절에 제가 한 20년 전에 2천만 원을 모아서 조금 번 게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최근에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률을 보니까 한 6천, 7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그 연봉이 그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데 요즘에는 사실 은행은 돈을 애취하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내 돈을 보호해주는 수준밖에. 그래서 요즘에 그 자금들을 너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돈을 어디다 바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금고화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다 집에 금고들을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현금을 좀 쓰고쓰고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됐어도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 이제 건강보험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의료보험에서는 65세가 넘어가면은 우리나라 그 노인성 대상 질환이나 그다음에 중대한 질병 같은 게 걸리면 우리가 그 바로 이렇게 그 병원에 가면은 공단하고 연결해서 바로 그게 직결해서 이렇게 접수가 돼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에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그 뇌혈관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3년을 주더라고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그래서 1년 동안은 병원에 입원을 해도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회차는 6개월, 그 다음에 다음 회차는 3개월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그래서 요즘에 재활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활병원에 다 가서 거기 있으면 그 나머지 10% 부담한 거 의료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실손보험에서 또 처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이라는 게 제가 이제 사실은 보험을 거의 한 19년을 하고 있어요. 손해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에 대한 저도 고민이 되게 많은데 너무 이제 실손보험들이 많이 이제 증액이 되면서 이렇게 갱신 되면서 증액이 되니까 보험료들을 낼 수 있는 나이 먹으면 그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가입자들이 너무 민원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금융감독원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런 민원을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4차 실손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 4차 실손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차라리 가지고 있는 거를 65세까지 잘 유지하고 있다가 차라리 실손보험이라는 거를 차라리 포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제일 잘 돼 있잖아요. 이 실손보험이 지금 바뀌는 4차 실손이 문제가 뭐냐면 1년마다 갱신을 하면서 할증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험료가 비싸다고 갈아탔는데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은 계속 이렇게 할증돼서 보험료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렇듯이 실손보험도 그런 상황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년 동안 계속 냈다가 또 실손이 바뀌면 또 바뀐 걸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차 실손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12월 달까지 전환을 하면 정부에서 50% 인정을 해줘서 2, 3만 원 되면 거의 그들 갈아탈 수가 있는데 그 1년이 문제가 아니라 4, 5년을 잘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옛날에 100%, 90%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치료비에 관하면 다 처리를 해줬다고 하면 지금 실손은 비급여냐 비급여 아니냐 이걸 따져요. 그래서 80% 급여는 그 다음에 비급여는 70%를 해주는데 그것도 요즘에 이제 계속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 거는 그 의료기술이 발달하는 치료 목적에서는 어떤 것도 다 처리를 해줘요. 내가 내 영수증만큼 다 상급을 해주는데 그 바뀌는 부분에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우리 그 한참 지금 강남에서 그 노안 삽입 수술 있죠. 렌즈 삽입 수술하는 거 그게 하다 보면 1,200만 원씩 갔었는데 그게 가장 논란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금 저기가 보험사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300만 원대로 뭐 가격이 떨어지고 어쨌다고 하는데 이 렌즈 삽입 수술 하려면 우리가 이 눈 투명부 있잖아요. 그게 1에서 4까지가 나오는데
3하고 4는 줘요. 근데 1, 2는 아예 면책이야. 보험 지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이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손을 가장 많이 이용해먹고 돈 버는 데가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이 실손 의료비는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냐면, 그 건강보험의 그 손해율이나,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손해율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령이 증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원 갈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런 연령 증가분 계산해서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산출.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잘 고민을 하세요. 근데 내가 저같이 몸에 10번씩 막 수술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험이 꼭 필요해요, 사실. 내가 돈 안 벌면은 내 병원비 누가 내줘요? 현금도 없고 지금 마이너스인데 계속. 그리고 이제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험을 좀 요즘에 이제 증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면 암이나 이제 뇌졸중이나 그 다음에 이제 심근경색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사실은 병원비가 제일 많이 나가지, 그 외의 질병들은 사실은 병원에 입원하고 다리 수술해도 120, 3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대학병원에.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해보니까. 그리고 질병 같은 거 암 수술해도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나와요. 문제는 이제 그 암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 표정항암 치료 그런 것들이 한 번 받는데 처방받는데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우리 딸이 이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한 번에 표정항암 치료하는데 1억짜리 있대요.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안 한대요. 왜냐면 워낙에 액수가 크니까. 그래서 암은 정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는 우리가 못 잡는 데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우리가 굉장히 몇 년 동안 좀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앞으로는 빙하가 녹아가면서 그 얼음 속에 갇혀있던 세균들이 알지 못하는 무궁무한 세균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올지 모른대요. 그런 것들이 병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몸에 면역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문화가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음식에 대해서 좀 저기가 많아졌어요. 관심이.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나한테 어떤 음식이 맞는지 요즘에는 먹는 거에 되게 좀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들을 한 번씩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다 1,000만 원, 2천만 원이지만 지금은 암진단금도 최소한 5천만 원이나 표정항암 치료나 이런 것도 치안 수술비 그런 건 몇천 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꼭 발견돼요. 그리고 생활에 쓸 수 있는 현금, 그 다음에 즉시연금은 목돈으로 갖다 넣어놨다가 내가 5년을 나눴을 거냐 10년을 나눴을 거냐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게 이제 즉시연금이고요. 넣은 시간부터 내가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변액보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이나 주식이 있는데,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기지로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주택연금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상담도 받아보고 이거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게 참 애로점이 많아요. 왜냐면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운영하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 주택이 돼요, 그거는. 그래서 생활에 쓸 수 있는 현금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제가 이거는 취미와 직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넣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 돈을 번다고 하면 삭막하고 팍팍하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갖다가 일하고 연결하면 얼마나 즐겁게 일할 수 있겠어요. 경제적인 것도 해결하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그 다음에 취미와 직업을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가족이라고 표현됐는데 그걸 정서적인 측면으로 봤어요. 퇴직으로 인해서 불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배우자 사망이나 그 다음에 여기 따른 고독감, 그 다음에 기능 및 적응
노인력 저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노년기에 사회적 지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편하게 같이 시시때때로 나를 나누고 표현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도 정말 편안한 상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배우자면 더없이 좋겠지만 젊었어도 살 때도 연수인데 늙어서 무슨 뭐 정이 얼마나 들어가지고 시시때때로 그냥 허물이지 얘기하고 살겠어요. 그냥 자식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항상 애들 앞에서는 너네들은 아빠한테 잘해야 한다 소리 정말 잘해요. 저는 살면서도 남편한테 내가 악력은 애들한테 할 테니까 무조건 좋은 아빠 역할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아빠는 좋은 아빠고 엄마는 무서운 엄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뭔가 그 자식들을 키울 때는 그런 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애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꾸준한 교육의 기회를 담아서 우리 저기 신경아 우리 교수님이나 저나 아직도 공부하고 있듯이 다문화 이해교육 동기예요. 저 우리 교수님. 그래서 그런 기회를 계속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그 정서적인 이게 사회적인 측면하고 정서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맥락은. 근데 약간 구분을 한 게 정서적인 거를 좀 내면적인 걸 좀 더 표현했고 사회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우리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일생 동안에 우리가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서 있는 저한테도 굉장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상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삶의 긍정적인 시각이나 그 다음에 태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기 삶에 특히 만족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 모르지만 모르니까 계속 이제 뭐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실천하고 이렇게 살겠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조금은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10개를 움직였으면 지금은 6, 5개를 지금 줄이려고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이제 또 중년기의 노후 준비 행동인데요. 노후 준비 행동의 필요성은 인간의 생활 주기에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가장 활동이 왕성한 시기이자 인생 후반기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서 중년기에 장려 양육과 가정 생활의 기반을 마련한 후 노후 생활에 대비한 삶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데요. 우리 질문을 잠깐 할까요? 우리 신경아 우리 교수님은 노후 준비를 굉장히 제가 옆에서 속 깊이는 모르겠지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교수님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예. 나와서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신경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꼭 경제적으로만 노후 준비는 아니다. 노후 준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간이 3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특임교수 모임에서 정비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노후 준비는 후배 양성이 있습니다. 뭐 기자가 보자고 그래서 봤더니 이런 기사를 다 내주더라고요. 이건 지난 7월 12일 거고
제가 8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백세신문 기자였어요. 그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건강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노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장수시대 삶생활 사례. 이 내용은 각 지역의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강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고령화 사회 지금 핵가족 다문화 시대에 인생 삶 생활에 일이 없고 가야 할 목적지가 없다면 우울증, 불안, 다양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질병에 내가 될 수 있어요. 일이 없으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기가 없는 1962년 시골 중학교를 마치 졸업하고 무작정 13시간 후 기차를 타고 통금 해제가 되는 서울역 새벽 4시경 높은 빌딩 많은 사람들 발걸음 전기가 없는 시골 소녀는 서울이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제국들 옷에 전기불이 막 돌아가고 거기서 저는 청계천 판자촌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의식주 생활을 했습니다. 노후 생활 준비를 못하죠.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내 시작은 미양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찬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기 전에 정치도 좀 해봤고요. 내가 누군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63세 만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74세 2020년 박사학위가 됐고요.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 유순호 박사님을 칭찬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저기 유순호 박사님 계시는데 방통고 저희 후배, 대학교 저희 후배, 대학원 후배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여기서는 동기생이 됐네요. 지금 대단하십니다. 아무쪼록 노후 준비 생활은 지금 저는 중소기업 관리이사로 있고요. 대학원에 가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 복지가 여기저기 강사로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나 강사 특강하고 학교 교육하고 또 다르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노후 준비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가장 큰 설문지로 제가 1000명 정도의 이건 통계 자료인데요. 그 신문상에서 발췌한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의가 경제적인 여유를 꼽고요. 그 다음에 개개인의 노후는 주로 누가 책임을 져야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86%가 모두가 다들 본인 스스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저희 자식들도 이제 다 20대인데 본인들이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는 엄마 내가 돈 벌면 얼마 줄게, 100만 원 줄게, 용돈 줄게 막 이러더니 실질적으로 돈 버니까 안 줘요. 근데 돈을 얼마 버냐고 되게 궁금하잖아요. 자식들이 돈을 얼마나 모아놓고 얼마나 버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엄마 돈 버는 거 안 궁금한데 엄마 버는 거 안 궁금한데 나 말하기 싫거든 이래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거꾸로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딸이 엄마 사람은 때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이기적으로 사는 삶 자체를 살아보질 않아서 그 단어조차도 생소했었는데 아니 사람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이들한테 배운 거를 많이 써먹어요. 야 너는 돈 벌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왜 너 집에 오면은 생활비도 안 내고 생활비 안 줘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물어보면은 그냥 쌩까야 그럴 때는. 자기가 불리할 때는 또 쌩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노후 준비 행동을 하는 면에서는요,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노후를 위해서 경제적인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현 가능한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터무니없이 지금 뭐 100만 원 버는데 나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할까 이건 될 택도 없잖아요.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60이 넘으면 저는 결혼해서 10년 계획으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10년 안에는 뭐 노후 대책하고 자녀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고 40대는 내가 어떻게 50대, 60대를 준비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면서 40대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자 그래서 10년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저도 이제 학사가 없어가지고 이제 애들 크기 전에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야간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10년 딱 계획을 세웠어요. 천천히 하다 보면은 석사까지 하겠지 하고 석사까지 딱 하고 쉬고 있었는데 주변 맨 교수님들이고 다 박사예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어울리고 놀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해가지고 박사를 갔어요. 근데 사실 또 박사를 하고 싶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나한테 정말 필요도 없는 돈을 거금을 내가면서 다니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해이를 많이 느꼈는데 뭐 저는 박사가 편입이 된다는 것도 대학원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2군데 다녔어요. 1년은 이쪽에 2년은 저 논문 쓰고 박사 받는 학교라서 저는 대학원을 2군데를 다녀가지고 인맥이 2군데의 대학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참 대학원을 잘 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부채를 만들지 않는다. 부채를 줄여야지. 지금 저희가 3~4%대 오피스텔 분양받다 보니까 그때는 3~4%대여서 이자가 되게 썼는데 지금 벌써 5.7%, 6.7%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고금리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년까지는 가지 않겠을까요?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까지 1년만이라도 그게 고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다행히도 감사하게 끌고 갔겠지만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지금 다 재산을 지금 정리할 상황이에요. 진짜 발 빠른 사람은 저기 집값 올랐을 때 막 팔더라고요. 투자도 잘하고. 근데 저는 그런 투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년을 대비해서 노후의 직업을 구상을 하고요. 우리 교수님들은 이미 다 이거는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편리한 주택이 필요한데 나이 먹으면 관절도 안 좋고 이제 움직임도 둔해지잖아요. 근데 제일 요즘에 사람들이 공경하는 게 전원주택 가지는 걸 꿈꾸잖아요. 나이 먹으면 절대 전원주택 가지 마세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삭신도 쓰시고 아까 죽겠는데 앉아갖고 풀 뽑고 절대 못해요. 그래서 가능한 집 규모도 줄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나 그 다음에 이제 1주택도 1층 같은 데 이런 데 살는 게 가장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적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부족할 텐데 사적연금은 우리가 지금 나이 먹으면 우리가 예전에는 20년, 40, 30년을 연금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이거 단기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5년, 10년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 지금 다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미 다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신경을 우리 교수님 같이 막 크게 밥 한 번씩 쓰고 오려면 지금도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시대에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연금 가입자들 보면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장년은 75.3%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남자 가입 비중이 82.1%로 여자의 가입 비중 68.6%보다 남자분들이 더 13.5%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일찍부터 이제 가장이라는 제도에서 남자들이 일찌감치 직장을 하면 그곳에서 말뚝을 많이 받잖아요. 끝까지 다니다 보니까 20년, 30년을 다니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40세에서 64세까지 지금 중장년 가구가요 1323만에서 6천 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57.4% 나와 있고요. 다음에 보면 우리가 신체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노후의 건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운동이 빠졌네요. 저는 지금 첫 번째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44에서 88이 됐어요. 제가 몸에 수술을 씌워봤어요. 오면서 어디 여기 머리서부터 머리는 안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씌워보니까 수술을 딱 10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수술을 10번씩이나 하고도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건강을 관리를 할 지금 저는 시기예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시작을 했는데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거 요즘에 먹을 게 너무 많죠. 그 기호식 그죠? 요즘에 건강식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품들도 잘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음주나 흡연은 약간씩 음주는 삶의 질을 조금 높이는 데도 필요해요. 음주가 너무 좋아하시나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전립선 검사를 꼭 하세요. 주변에 보면은 전립선 수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운동 여기 있네요. 그리고 체중 관리를 위해서 힘쓰고 체중 관리는 이제 성인병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저부터도 이제 한 20kg를 빼야 돼요. 20kg. 그리고 필요하지 않게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 그 다음에 사회 지지 체계를 의미를 하는데 지지 체계와의 관계를 통하여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후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족이나 배우자와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후의 취미생활. 우리 저희 백남기 교수님은 취미가 뭐였어요? 그래요? 저도 악기 하나 다뤄보는 게 소원인데 옛날에 기타를 배우려다 이 손이 안 잡혀서 못했어요. 아무튼 취미를 뭔가를 자기 자신하고 잘 맞는 거를 찾아서 취미생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스트레스 쌓이지 않게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먹어서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친구들, 그 다음에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제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봉사나 종교활동이나 취미 및 동호회 참여 이런 것들을 제가 꽂아봤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맺는 말은 우리가 중년기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은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므로 우리가 실천 현장이나 정책적으로 중년기들의 긍정적인 노후 생활 인식을 위한 방법이고 노후 준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체계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워크숍 갔을 때 20년 전에 몇 살까지 일을 할 것인지 나와서 다 발표를 하래요. 그때 20년 전이면 우리가 뭐 기대수면 뭐 8, 90세 막 이럴 때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세, 150세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때 저는 다들 60세, 62세, 63세까지 일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가감하게 80세까지 일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아니 왜 이제 100세가 시대가 갈 건데 난 80까지 일할 거야. 근데 그게 진짜 현실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채워주는 협동조합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채워주는 간판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걸 철학관 선생님한테 제가 의뢰해서 준 거예요. 저 너무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결혼 정보회사를 운영을 하다 지금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 저는 원래 이제 그 노인들의 동거문화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성문화가 개방이 되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보면은 아니 70, 80 먹어도 너무 건강하시고 몸만 조금 애양적으로만 나이 먹었지 실질적 마음은 다 젊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에 관한 거는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마음가짐 똑같대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는 애로운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연결해서 살아볼 수 있게 저는 그런 거를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단체를 운영을 하고, 이 봉사단체는 힐링, 제가 저기 그 여행팀을 만들어가지고 10명을 여행팀을 만들어서 매달 가까운 어디 근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힐링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협동조합에서 이 두 가지를 우선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봉사단체 만들어서 운영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면 이렇게 그 상담이나 이런 상담 봉사 이런 걸 시행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문화 피해 상담센터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는 이렇게 노후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그 40대부터 카톡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살아야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도 누가 옆에서 알아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고 그 돈의 흐름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아무 무의미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하나의 욕심보다는 내가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한테 더 베풀고 더 나로 인해서 더 행복감을 주고 이런 시간을 저는 가지고 사는 게 제 노후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현복 교수님의 노후, 중년 노후 준비 듣고 좀 뭔가 가슴이 뛰시죠? 네, 혹시 여기 우리 최고의 과정에 오신 우리 최고의 교수님들께서는 물론 준비 다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덜 된 분들과 함께 한다면 대한민국,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중년이 위기가 오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멋진 강의, 또 풍요로운 강의, 유익한 강의 해주신 우리 정현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기현 회장님의 마무리 인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의 데뷔 전 우리 정현복 교수님 아주 잘 차분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네, 두 분의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었고요. 이제 벌써 6주가 끝났습니다. 4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튼 여러분 또 이거 잔소리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출석 체크 반드시 온라인 하신 분들은 온라인 영상 밑에 소감문을 달아주시고 그래야 출석 체크를 제가 해서 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인한 걸 제가 사진 찍어서 학교로 보내면 그게 출석 체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하신 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체크를 해주셔야 제가 들었는지 참석을 했는지 안 참석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해주시고, 독서과제 초일육 리더 혁명서 여러분 그걸 꼭 읽으시고 그건 단톡방에 독서 소감을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그걸 과제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학장님 하실 말씀? 네. 아까도 우리 학장님 특임 교수님들은 뭐 알고 계시지만
좀 더 특임 교수님도 좀 화이팅 좀 하셔야 되겠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아직 특임 교수님 아니신 우리 나머지 관장하고 여러분, 원우님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정말 사회복지 꼭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에 12개 학과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필요한, 그러면 그분들에게 좋은 정말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저는 이 한국연인사회과대학 특임 교수가 된 다음으로 학생 추천한 것 때문에 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정말 학생 모집이 아니면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뭐 세계에서 에비앙 물이 제일 좋다 그러죠. 그거보다 훨씬 좋은 물을 생산하신 분이 그분은 옛날에 고등학교가 5년제 들어보셨죠? 5년제.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대까지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4년제를 나온 거나 학사학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어떻게 하면 편입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요청돼서 그분을 알게 되기도 했고요. 정말 좋은 분들. 뭐 심지어 지난번에도 폴리텍 대학, 제가 폴리텍 대학 전체 교수들 연수원에서 교수님들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도 뭐 2박 3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폴리텍 대학의 학장님도 박사님, 저도 그 연린사회과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저 입학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학력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박사님들 아주 많이 계시고요. 명문대 교수님도 계시고, 아까 학장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좋은 커뮤니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학생들에게 홍보하다 보면 진짜 그래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분들은 전 사회복지 자격증 안 따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 공부를 한 것 자체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 스스로를 정말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70 정도 되신 늦게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있고, 며칠 전에도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순덕기 학장님 강의를 제일 재밌게 해가지고 제일 안 졸리고,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졸리기도 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꼭 주변에 이제 12월 1일서부터는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어쨌든 내일이라도 그렇고 12월 23일까지 모든 건 마감되지만 15월 한 중순 전까지만 열심히 좀 하셔서 한두 분이라도 학교 우리 입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그냥 아까 중간에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먼저 또 가셔가지고 소개도 못하고. 오늘 여기 오신